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다섯 번째 노트에서는 예외 처리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4장까지는 이제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들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예외 처리를 좀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두 차례 뭐 렉탱글 만들고 타임 클래스 만들어 봤는데 아직 예외를 학습 안 해서 예외 처리 기능은 포함을 못 시켰었어요. 뭐 포함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그 예외 처리를 제대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좀 예외 처리를 좀 포함해서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좀 뒤에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외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C++ 수업 시간에도 학습했을 테니까 좀 많이 알겠지만, 자바에서 예외 처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메소드들을 구현하겠죠. 근데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뭐 어려울 때도 있지만, 뭐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한 걸 만들어야 돼서 그 알고리즘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메소드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그 명확한 일을 구현하는 게 아주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단한 걸 구현한다고 해서 메소드가 완벽하게 구현이 됐냐? 그러면 아닌 거죠. 메소드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계좌에서 withdraw, 인출 메소드가 있으면 이 인출 메소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되게 심플해요. 요거예요. 기존 밸런스에서 어마운트를 빼주면 돼요. 간단한데? 그럼 아무 때나 다 빼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어마운트라는 인자를 잘 봐야 되겠죠. 사전 조건이 뭔지. 즉, 인트 타입이니까 사전 조건은 주로 그 매개 변수 타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트 타입을 받으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까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메소드에서 실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밸런스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올바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외들이 발생하는지 고려한 다음에 이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전 조건을 파악하고 요 사전 조건이 위배된 상태로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그건 이 메소드의 문제는 아니죠. 뭐의 문제예요? 이 withdraw를 호출하고 있는 그 코드의 문제죠. 그 코드에게 거기서 그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 예외적으로,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는 아닌데 별도 처리하면은 알고리즘을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괄호 검사를 한다. 괄호 문자열이 주어졌는데 그 문자열 안에 괄호들만 주어지고요. 이 괄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그럼 괄호들이 잘 열려 있고 닫혀 있으려면은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짝수여야 되죠. 홀수이면은 맞지가 않죠. 열린 게 뭐 닫힌 게 뭔가 더 많은 거죠. 하나 열린 게 많거든. 그러면 먼저 뭘부터 해보면 돼. 이 문자의 길이가 짝수인지만 보고, 짝수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일일이 개별 문자들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잘 만들어진
그 문자열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들을 구현할 때에도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문자열들을 살펴보고 괄호, 열린 가로와 닫힌 가로가 잘 쌍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보기 전에 미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조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거. 물론 그것 자체도 예외적인 상황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외를, 이 메소드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이 코드만 잘 짜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건 정상적인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아까처럼 음수가 전달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예외가 될 거고요. 이 예외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하는 예외 처리,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이제 코드에 남아 있어야 되는 예외 처리 요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개발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의 핵심은 오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오류를 제거해 가지고 코드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예외 처리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는 오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안 죽고 계속 실행되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의 예외 처리 목적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물론 이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게 되려면은 개발할 때 그거를 넣어줘야 되겠지만, 이제 포커싱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절대 처리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데 잘, 어떨 때는 막 죽고 잘 동작을 안 해. 그거는 뭐야? 그 소프트웨어는 예외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또 필요한 예외들을 제대로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 못 짠 거죠, 결국은. 하지만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예외들도 있고요. 그런 예외들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현재 작업 중인 거는 저장해 줘가지고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뭔가 하게끔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잘 안 쓰겠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로 운영체제를 잘 못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운영체제나 아니면 뭐 자바 같은 경우는 JVM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만 죽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만 죽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돼.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컴퓨터가 느려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개발 과정과 개발 이후에 예외 처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는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에 뭐가 있냐? 사용자 입력 오류.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사용자가 잘못 뭔가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예외 처리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면은 그만큼 예외 처리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여기에는 뭐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고 막 A, B를 넣을 수도 있고 엉뚱한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하나만 내가 유효한 어떤 날짜를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력 오류는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엉뚱한 값들을 아예 입력 못하게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고려하면 돼.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력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치 오류, 물리적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코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코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린터 용지가 부족한 거를 내가 코드를 만들어서 용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내 소프트웨어가 죽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요거겠죠. 실행시간, 논리 오류. 문법 오류는 다 해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포가 된 거고요. 실행시간에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발생한다 그랬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는 실행시간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에 따라서는 오동작을 하거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아예 예외가 발생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를 실행시간 논리 오류가 없게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사용자 입력 오류는 내가 복잡하게 조치하기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존에 절차적 언어에서 C에서 C 언어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했냐면 보통은 함수를 실행하고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서 이 결과값이 뭐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의 예외 처리의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 번거로운 문제는 뭐 지금의 어떤 예외 처리 기법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처리하는 거는 번거롭습니다. if문들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로 뭘 이용한다? 반환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환값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함수가 어떤 값들을 반환해야 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환값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수를 반환하는데 모든 정수가 원래 가능한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환값을 통해서는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C에서 보통 그럴 경우에는 뭘 썼냐 하면은 전역 변수를 썼어요. 전역 변수 하나 두고 전역 변수에다가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걔를 뭐 0으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전역 변수의 값을 뭐 1, 마이너스 1, 5 이런 값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종료가 되고 나서는 뭘 살펴봐요? 그 전역 변수를 살펴봅니다. 그 전역 변수 값이 0이면 문제가 없었던 거고 0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냐는 그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C에서는 이제 예외 처리를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더 번거롭게 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오류 처리 때문에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하는지를 잘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드 리뷰하는 것들을 이 예외 처리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처리한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오류 처리는 반드시 이런 함수 반환 타입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오류가 누적되겠죠. 그럼 더 심각한 오류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 그냥 배째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포 버전에서는 이제 많이들 제거를 하죠. 오류를 검사하기 위한 코드들을 막 넣어놨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주 엄격하게 테스트했는데도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 안 해. 그러면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 했던 코드들은 다양한 if문들은 어떻게 해요? 주석으로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야 성능에 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새 기법을 쓰면 이제 새 기법 이제 자바나 이제 요즘 언어들에 쓰는 그 예외 처리하는 예외를 스로우하고 캐치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해결해 줍니다. 오류 코드를 이 반환 함수의 반환 값을 가지고 예외 처리를 안 해요.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이죠. 예전하고 차이점이. 또 오류 처리 위치가 좀 더 유연합니다. 바로 함수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안 와도 돼요. 물론 여기도 오류 처리한 위치가 막 자유자재이진 않지만 더 유연해졌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예외 처리하는 건 번거롭고 성능에 영향을 주고 프로그램의 코드의 가독성에 나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오류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 처리를 예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if문들 쫙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하나 빼내려면 접속됐는지 정보 추출하면 정보 추출을 제대로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게 최근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보다는 요거가 조금 더 코드를 읽을 때 내가 예외와 관련 없이 정상적인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만 읽고 싶다. 그럼 어디를 읽으면 돼요? 요 부분만 읽으면 돼요. try 절에 있는 부분. 그리고 더 깔끔하게는 아예 요 부분만 별도 메소드로 만들고 얘만 보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약 예외 처리까지 보고 싶으면 요걸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도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이 try catch라고 하는 형태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예외 처리 기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예외가 발생을 하고 그 예외를 잡아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는 어떤 종류의 예외에 대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오류는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던지고 캐치까지 한다는 거는 아까 보면은 개발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오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후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해도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트라이 캐치를 한다는 걸 뭐 목적이에요?
배포 버전에서도 그 예외가 발생해도 뭘 하겠다?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캐치를 안 해요. 어떻게? 프로그램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죽으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 드디어 발견했다, 오류를. 오류를 발견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발견을 못하면 그 오류를 수정을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오류를 안다.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고치면 되니까. 근데 오류를 몰라. 그래서 디버깅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는 내가 기대한 거와 달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문제 있는지 몰라. 근데 이런 예외들은 딱 발생을 하고 나면 어디서 그게 발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버깅하기도 좋아집니다. 아, 요 라인에서 문제가 됐구나. 왜 그 문제가 됐지? 그런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동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동은 배포 버전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잡는 게 아니다. 캐치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죽게 해가지고 코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오류 처리를 이제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이제 객체 지향이니까 이 예외를 발생할 때 뭘 만드냐면은 예외 객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외 객체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 곳에서 그 객체를 받아서 그 오류를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죽으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오류를 해결하는데, 코드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여기서 코딩 해줄 때 보면은 뭐 여기서는 아직 안 그랬는데 자료 구조 시간 같은 데 보면은 코딩을 앞에서 하면서 throw 무슨 예외를 발생하면서 그 뒤에다가 그 문자 열들 같은 거는 그냥 빈 문자열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전달하는 문자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 문자열은 우리가 뭘 알려주냐면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디버깅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예외 발생할 때 문자열로 줘야 돼요. 아무 문자열 주는 게 아니라 너 죽었어 뭐 이런 거 보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예외 처리를 할 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문자열을 전달해 가지고 밑에 죽었을 때 그게 출력되게끔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쓰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뭐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뭐 반환값을 이용한 예외 처리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써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고요. 이 예외 처리는 동기성 오류만 처리하는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 내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예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여봅시다. 이런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이 밑에 엔더 프로그램 출력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x를 y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y가 값이 뭐예요? 0이에요.
0으로 뭘 나누면은 못 나눠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예외를 발생합니다. 예외를 발생했는데 내가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있어요. 트라이 캐치를 안 하면 발생된 예외는 어디로 전달되냐면 어디로 전달될까요? JVM으로 전달이 됩니다. JVM으로 예외가 전달이 되면 JVM은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 종료시켜요. 강제로 거기서 그 위치에서 끝냅니다. 끝내고 이런 내용들을 콘솔에 출력해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Java Lang Arithmetic Exception.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산술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외 종류가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요. Divide by zero. 산술 예외 중에 어떤 거? 0 나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됐어요? 7번째 줄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7번째 줄이 여기겠죠. 그럼 요거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뭘 하면 돼? 요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 요 줄로 이동하죠. 아, 그럼 저 줄에 0 나누기가 이루어졌구나. 왜 0이 나눠졌지? y가 왜 0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죽으면 요 메시지를 잘 보고 요걸 토대로 잘 오류를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C++하고 좀 파이썬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근데 C++에서는 요건 출력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함수들이 어떤 순서대로 불러줘서 어느 위치에서 죽었다라는 정보가 출력이 안 되거든요.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출력이 돼요. 이게 내가 디버깅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출력이 가능한 이유. C++ 안 되는데 자바는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JVM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에서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는 이제 저거를 다 못 주는 거죠. 정보를. 근데 JVM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잘 프로그램 코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라이 캐치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안 죽어요. 프로그램이 안 죽고 요게 다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하면은 쭉 실행하다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으니까 얘 출력이 될까? 얘는 출력이 안 돼요. 여기서 죽는 순간 캐치 쪽으로 넘어와서 이 캐치에 있는 요것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가 어디까지 안 갔어? JVM까지 안 간 거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외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 오류잖아요. 프로그램 오류는 잡는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고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치한다는 거는 그걸 캐치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재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니면 캐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외는 언제 발생하냐? 내가 잘못된 프로그램 코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스템에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0 나누기를 한다. 배열 색인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예외가 발생되고 그거를 우리는 캐치하지 않을 테니까 프로그램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도록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내가 잘못 호출한 경우 그래도 죽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문제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수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지난번처럼 rectangle, time이 있다. 근데 생성자에서 잘못된 인자를 줬어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기본값 설정하지 않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은 그 위치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뭘 수정해? 그 생성자를 호출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값 전달했으니까 음수를 전달했거나 뭐 시간 정보인데 0에서 23까지의 값이 아니라 뭐 50, 뭐 이상한 값을 줬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바에 있는 예외 처리할 때 쓰는 throw와 try catch 그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withdraw 함수를 구현한다. 그럼 정상적이게 해야 되는 일은 요거예요. 밸런스 마이너스 이퀄 어마운트. 밸런스에서 어마운트만큼 빼는 거예요. 근데 int 어마운트니까 이 int 어마운트는 마이너스에서 쭉 음수들이 올 수가 있고요. 0도 올 수가 있고요. 잔액보다 큰 값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보다 큰 값을 주어진 경우와 그 음수가 주어진 경우를 같은 경우로 취급할 건가 아닌가 이런 거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은 문제이지만 동일하게 처리할 건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어마운트가 0하고 같거나 음수이면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하고 있고요. 어마운트보다 밸런스가 어마운트보다 크면은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눈 이유는 뭘까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르게 처리하고 싶은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오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처리해 안 해? 캐치해요? 안 해요. 얘는 발생이 되면 withdraw를 호출한 코드로 가서 살펴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캐치를 해가지고 어디선가 캐치를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사용자한테 알리는 거죠. 잔액보다 큰 금액의 인출을 요청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주려고 그거를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코드를 이 안에서 안 하고 withdraw 하기 전에도 검사할 수가 있죠. get balance를 이용해 가지고 withdraw 호출하기 전에 어마운트가 정상적인 인자인지를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로 문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수로 문법을 보여드릴 때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은 상황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함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모든 문제를 같은 문제로 처리할 건지 다르게 처리할 건지 이제 상황들을 분류해야 될 거고 만약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throw라는 문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요? 예외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곳까지 예외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객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예외 객체잖아요. 예외 객체예요. 자바에서는 객체를 다 어떻게 만들어요? 다 동적 생성하죠. 그러면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면 new insufficient fund 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예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throw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코드가 더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불필요한 변수는 만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 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도움이 돼?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다 이렇게 만들어요. throw, new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건데 얘는 중요해요. 요 문자열은. 요 문자열은 우리가 프로그램 죽었을 때 여기서 출력해줘요. 그럼 내가 요걸 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게끔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 경우에는 요 문자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요 문자열은 화면에 내가 찍어볼 게 아니에요. 얘가 발생했을 때는 할 일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필요한 뭔가가 있는 거지. 이 문자열들은 요 경우에 캐치해야 되는 애들의 문자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안 쓰니까. 거의 안 써요. 얘는 중요해요. 캐치하지 않고 화면에 출력할 것들. 얘를 보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흐름이 메인에서 F를 호출하고 F에서 G를 호출하고 G에서 H를 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H에서 수로우 문을 만났어요. 수로우 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함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리턴 문을 만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면 종료가 되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그 위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throw new 하면 이건 예외가 발생되는 거예요. 요 문장이 throw가 실행되면은 요 위치에서 함수는 죽어요. 함수가 죽으면 여기서 예외 객체를 던지는데 그 객체를 요 G 함수로 던져요. 그러면 G에서 캐치할 수가 있어요. 캐치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G도 요 위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객체는 또 상위로 와요. 여기서 잡을 수 있고 여기서도 안 잡아. 그럼 일로 가. 여기서도 안 잡아. 그럼 어디 가? JVM 가요. JVM 가면 프로그램 어떻게 돼? 이제 죽고 화면에 요 순서대로 호출돼서 요 라인에서 죽었고 어떤 예외 때문에 죽었고 그 내가 보낸 문자열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스로우를 캐치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요. 즉 예외를 캐치할 수 있는 곳은 함수 호출 흐름에 있는 곳 중에 하나에서만 캐치할 수 있어요. 막 여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함수에서 여기에 발생된 예외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연한 거예요? 캐치를 했어요. 그럼 캐치하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캐치를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그 위치에서 뭔가 조치를 한 다음에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었을 때 다시 실행시킬 수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실행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하는 위치가 여기라는 건 거기밖에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만약에 요것 때문에 다시 실행해야 되면 다시 실행할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단지 조금 더 유연해진 건 예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제 파악을. 여기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 파악을 여기서도 안 하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뭔가 일부러 처리하고 나서 다시 또 여기서 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캐치를 여기서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한번 캐치하고
다시 또 예외를 발생시켜서 여기서 또 캐치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hrow 그리고 catch 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외 객체는 보통 throw문에서 생성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throw에서 생성을 할 때 이제 자바에 있는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예외들이 있어요. 그 예외들을 이용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insufficient fund처럼 내가 새로운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 가지고 예외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왜 만들죠?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오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예외 처리를 한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 얘는 뭐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그냥 죽이는 거고 화면에 문자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처리할 때 필요한 예외는 그냥 시스템에서 제공한 걸 쓰면 돼. 근데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 가지고는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들은 구현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새 예외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만든다는 건 내가 이 예외 객체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기능들을 구현해 놓는 거고요.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캐치한 곳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재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의 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기능의 추가.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예외는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류 발견의 목적이면 예외를 잡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적이면은 굳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캐치 쪽